안녕하세요, 하늘다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형용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품사입니다. 이때 성질은 사물의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물의 특징이나 상태를 서술해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용할 수 있어서 동사와 함께 용언에 속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활용은 어간과 어미로 나뉘어서 이 어미 부분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형용사는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 동사와 함께 활용이 가능한 용언에 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언은 활용이 가능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용언에 속하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상형용사가 있는데 성상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입니다. 다음으로 지시형용사가 있는데 지시형용사는 사물이 어떻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나타내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보어,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 형용사와 불완전 형용사로 나뉩니다. 다음으로 문장 안에서의 기능에 따라서 본 형용사와 보조 형용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동사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사도 이제 본동사와 보조동사가 있는데 이렇게 본동사와 본형용사 그리고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를 합해서 본용언 그리고 보조용언이라고 나눕니다. 다음으로 활용상의 규칙성에 따라서 규칙 형용사와 불규칙 형용사로 나뉘는데요. 규칙과 불규칙도 동사에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4번, 5번 내용은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하지 않고요. 다음 영상에서 따로 동사와 형용사를 같이 묶어서 본용언과 보조용언 그리고 규칙과 불규칙으로 나눠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1번, 2번, 3번 내용 성상형용사와 지시형용사, 완전형용사, 불완전형용사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상형용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상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성상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요. 성상은 말 그대로 성질과 상태를 줄여서 성상이라고 한 거고요. 성질 형용사와 상태 형용사를 줄여서 성상 형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형용사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봤을 때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성상 형용사의 의미도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성상 형용사는 실질적으로 형용사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성상 형용사는 다시 주관성 형용사와 객관성 형용사로 나뉘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관성 형용사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주관성 형용사에 대한 내용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 우리말 문법론이라는 문법 서적의 내용을 참고했는데요. 우리말 문법론에서는 주관성 형용사를 심리상태를 서술하는 형용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심리상태라는 것은 감정하고 의미가 같겠죠. 그래서 심리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이제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관성 형용사를 다시 한번 좀 쉽게 풀어보면 화자에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아래 예문을 보면요. 기분이 좋다, 머리가 아프다, 너무 행복하다, 여행이 즐거웠다. 이때의 좋다, 아프다, 행복하다, 즐거웠다는 모두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 이 문장의 주어의 감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감정, 문장의 주어의 감정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성 형용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객관성 형용사를 보겠습니다. 객관성 형용사에 대한 정의도 우리말 문법론을 참고했는데요. 우리말 문법론에서는 객관성 형용사를 대상의 속성을 표현하는 형용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속성은 특징이나 성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성 형용사는 대상의 특징이나 대상의 성질을 나타내주는 형용사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객관성이 들어가니까 주관성과는 조금 반대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대상의 특징이나 성질을 나타내준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면 감정을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래 예문을 보겠습니다. 피부가 까맣다, 경치가 아름답다, 성격이 비슷하다, 사람이 없다. 이때 까맣다, 아름답다, 비슷하다, 없다는 어떤 대상의 특징이나 특성, 성질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까맣다, 아름답다, 비슷하다, 없다는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용사를 객관성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에 있는 모든 형용사들이 주관성 형용사와 객관성 형용사로 잘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형용사는 왠지 감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애매한 느낌이 있는 형용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형용사들이 있을 때는 주관성 형용사와 객관성 형용사를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말 문법론에서는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문장 안에 지금을 넣어서 그 문장이 어색하지 않으면 주관성 형용사, 그 문장이 어색하면 객관성 형용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어떤 문장에서는 맞는 것 같지만 어떤 문장에서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내용은 비교적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다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형용사의 아하다를 적용해 보는 건데요. 사실 이 내용은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하다는 형용사와만 결합할 수 있는 문법 단위인데요. 형용사 중에서도 감정 형용사에만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주관성 형용사는 감정 형용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정 형용사와 결합이 가능하면 주관성 형용사고요. 감정 형용사와 결합이 불가능하면 객관성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감정 형용사의 주어는 나입니다. 그래서 좋다, 아프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때의 주어는 전부 다 나예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 형용사에 아하다가 붙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어 교육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TMI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한 김에 또 하나 TMI를 말씀드리자면 감정 형용사의 품사는 형용사인데 그 감정 형용사에 아하다가 붙으면 그게 품사가 동사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동사에 사용할 수 있는 문법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TMI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을 좀 볼게요. 수지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친구는 믿기 어려운 현실에 아파했다. 민영이가 너무 행복해한다. 부모님은 여행을 즐거워하셨다. 이때 좋아한다는 좋다에 아하다가 붙은 거고요. 아프다는 아프다에 아하다가 붙었고, 행복해한다는 행복하다에 여하다가 붙었고요. 즐거워하다는 즐겁다에 어하다가 붙었습니다. 어쨌든 이 문장은 우리가 보거나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문제가 없죠. 정상적이고 괜찮은 문장입니다. 좋아하다, 아파하다, 행복하다, 즐거워하다의 기본 형태인 좋다, 아프다, 행복하다, 즐겁다는 주관성 형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미음부터 이음까지는 까맣다, 아름답다, 비슷하다, 없다를 예로 들었는데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부가 까매한다, 경치가 아름다워한다, 성격이 비슷해한다, 사람이 없어한다. 이 문장들은 문법적인 분석을 떠나서 우리가 보고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문장이 아주 어색하게 들리죠. 그게 어색하게 들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 축적되어 있는 굉장히 정확한 문장 안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문법적으로도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걸 문법적으로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하다를 붙였을 때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것은 감정 형용사가 아닌 거고요. 감정 형용사가 아닌 것은 객관성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아하다를 적용해 보면 주관성 형용사와 객관성 형용사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시 형용사를 보겠습니다. 지시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 시간, 수량 따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어떠하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나타내주는 형용사인데 조금 더 개념을 쉽게 잡아보자면 지시 형용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형용사를 다시 한번 언급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연예인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내 친구는 어떻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한 명도 없냐며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그냥 그렇다. 이 내용에서 마지막 문장에 그런데 나는 그냥 그렇다를 보면 문맥의 흐름상 이때의 그렇다가 관심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관심이 없다를 다시 한번 언급할 때 그 없다 대신에 사용하는 형용사들이 지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문맥이 없이 그런데 나는 그냥 그렇다 이 문장만 보면 그렇다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시 형용사는 어떤 문맥이 있어야 그 문맥 안에서 이 지시 형용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 형용사에 해당하는 형용사들은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어떻다, 아무렇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전 형용사와 불완전 형용사를 보겠습니다. 완전 형용사는 보어가 없어도 뜻이 완전한 형용사를 의미합니다. 이때 보어는 문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을 의미하는데 보어가 필요 없다는 것은 문장에 부족한 성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쉽게 말하면 완전 형용사는
주어와 형용사만으로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형용사를 의미합니다. 아래 예문을 보면 날씨가 덥다, 차가 많다, 방이 깨끗하다. 이 문장들은 주어와 형용사만 있으면 문장이 완전합니다. 문법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완전해요. 물론 다른 성분들을 끼워 넣을 수 있지만 그 다른 성분들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만 있으면 문장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형용사를 완전 형용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불완전 형용사를 보겠습니다. 불완전 형용사는 보충하는 말이 있어야 서술이 완전해지는 형용사인데요. 쉽게 말해서 주어와 형용사만으로는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없고 반드시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이 있어야만 문장이 완전해지는 형용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대표적인 예로 같다, 비슷하다, 아니다를 들었는데요. 아래 예문을 보겠습니다. 진혁이는 나와 나이가 같다. 이 문장은 의미적으로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와 나이가 없이 그냥 진혁이는 같다 이 문장이라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완전한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다는 반드시 비교하는 대상과 비교 내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비슷하다를 보겠습니다. 진혁이는 나와 키가 비슷하다. 이것도 나와 키가가 없이 그냥 진혁이는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비슷하다를 사용할 때도 비교 대상과 비교 내용이 있어야만 그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니다를 보겠습니다. 나는 학생이 아니다. 이때 학생이가 없고 그냥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아니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와 형용사만으로는 문장이 완전해질 수 없고 반드시 그것을 보충해주는 성분이 있어야만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형용사를 불완전 형용사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